그 집 이제 성우 거야. 그러니까 니들 나가라고. 엄마, 저한테 말도 없이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왜 마음대로 명예 이전을 해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도 엄연히 상속자인데. 니들은 아버지 보험금 가져갔잖아. 그러니 집은 성우 거지 왜 그걸 토다는 거야? 성민이, 너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니? 이 엄마 치매 환자로 몰고 재산 빼돌리라고 내가 그리 가르쳤어? 이 배은망덕한 자식. 유춘자 여사님은 흥분해서 언성이 높아졌고 병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니 무슨 말을 사람들이 다 오해해요. 엄마 치매 환자 맞아. 오늘의 사연은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해 강제로 요양원에 버려져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는 유춘자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해 강제로 요양원에 버려져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는 유춘자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유춘자 여사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김성민, 둘째 아들은 김성우였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남편과 중매로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를 임신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남편과 애정 없이 중매로 만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어른께 인정받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끝없는 긴장감에 참 많이 버거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신을 했을 때 안심이 되긴 했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여사님의 시어머님도 아들을 은근히 바라시는 듯 했고 좋다 싫다 표현을 잘 안 하는 남편도 아들이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아이가 아들로 태어났을 때 유춘자 여사님 댁은 그야말로 잔치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유춘자 여사님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한 말을 해줬고 비로소 집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한 몫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뚝뚝했던 여사님의 시아버님마저 손주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셨으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첫째는 성민 씨는 태어나자마자 유춘자 여사님에게 큰 힘이 되어 준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똑같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생김새부터 달랐습니다. 첫째는 생긴 것도 성격도 남편을 닮았고 둘째는 유춘자 여사님과 판박이었습니다. 성격도 유춘자 여사님과 비슷한 면이 많아 형제가 이렇게도 다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둘이나 태어나고 나니 딸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둘이나 있으니까 셋째는 딸로 낳았으면 좋겠다고 둘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셋째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는 남의 일인 양관심도 없는 남편이 유춘자 여사님이 아이 둘을 건사하고 시댁살이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힘들다는 얘기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상황에 말다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유춘자 여사님은 셋째는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는 척하며 남편과 각방을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유춘자 여사님이 일부러 아이들 방에서 잔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부 사이에 시시콜콜하게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직장 생활만 했고 유춘자 여사님은 오로지 아이들만 챙기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유춘자 여사님도 자신의 인생이 있는데 자신의 욕구는 모두 죽이고 자식과 남편과 시부모님만 챙기면서 사는 게 정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다르게 살아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성향이 다른 두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성민 씨는 차가운 성향으로 약간 이기적으로 보였고, 둘째 성호 씨는 심성이 착하지만 사고뭉치였습니다. 첫째는 자기 것을 잘 챙겼고 뭘 하든 집안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첫째와 달리 둘째는 공부 머리도 없었고 사고도 잘 쳐서 항상 비교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둘째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엄마인 유춘자 여사님뿐이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칭찬이 차고 넘쳤고 둘째에게는 구박과 타박이 많았습니다. 같이 자라다 보니 피할 수 없었던 그런 비교들이 둘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째는 대학 진학도 수월하게 했고 졸업 후 어렵지 않게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반면 둘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장을 따냈습니다. 대학은 생각지도 않았고 직장도 여러 일을 떠돌다가 공사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성우가 뭐 한다고? 노가다! 이놈의 자식이 성우 어딨어?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 유춘자 여사님은 차분히 남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다 큰애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윽박지를 거예요. 남편은 답답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놈은 뭐 하나 알아서 하는 게 없어. 형의 반이반만큼도 못하는 자식. 어휴, 내 이 자식을 그냥... 지 딴에는 용돈 벌어서 쓴다고 하는데 그냥 좀 다독여주면 안 돼요? 지 형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지금 대리 승진한다고 하는데 그 자식은 고작 한다는 짓이 남한테 굽실거리는 일이나 하고 있으니 내가 안 답답하냐고! 집에서 도대체 애교육을 어찌 시킨 거야? 유춘자 여사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28살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교육 운운하며 여사님 탓을 하는 남편. 알아서 잘하는 첫째는 자기 닮아서 그렇고 둘째는 여사님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렇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못한다는 소리만 듣고 자란 둘째는 남들이 보면 그저 그런 한심한 놈일지 모르지만 유춘자 여사님 눈에는 지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그런 순한 아이였습니다. 엄마인 유춘자 여사님의 생각은 그러했지만 집안에서는 사고뭉치 한심한 꼴통으로 통하는 둘째 성호 씨였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첫째 성민 씨도 동생을 한량으로 바라봤고 둘은 붙었다 하면 으르렁거리며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첫째 아들 성민 씨가 혼기가 찼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결혼. 그래, 봐둔 여자는 있냐? 네. 저랑 같은 회사 다니는 여직원인데 2년 정도 교제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녀. 아이고, 능력 있는 여자 데리고 왔구나. 어디 얼굴 한번 보자.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첫째 성민 씨는 대리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외동으로 컸다는 소리에 유춘자 여사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집에서 외동이면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랐을 텐데 과연 까탈스러운 첫째와 결혼 생활을 완만하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빼면 부족할 것 없는 혼처였죠. 그런 유춘자 여사님의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 집안이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네, 건설 쪽으로 하고 계세요. 아유, 그래. 사업이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시구나. 감사합니다. 유춘자 여사님의 남편은 사돈댁의 아이가 외동이라서 그 사업체가 나중에 첫째에게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유춘자 여사님은 또 아들이 너무 치이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성민 씨의 집안도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만년 직장 생활만 한 남편과 사업하는 집안이랑은 아무래도 좀 다를 거니까요. 유춘자 여사님의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아들의 결혼을 두 손 들고 환영했고, 그렇게 첫째 성민 씨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둘째 성호 씨는 친척들 사이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첫째 성민 씨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어김없이 둘째 성호 씨의 근황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된 비교에 익숙해진 둘째 성호 씨는 어른들이 계실 때 집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아 유춘자 여사님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들 눈에는 모자라게 보여도 유춘자 여사님에게는 소중한 아들이니까요. 첫째가 장가를 가면서 분가해 집이 비자 둘째는 전에 없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없는 시간에 주로 집에 있었지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유춘자 여사님과 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성호야, 일어나서 점심 먹어. 아, 네, 얼른 나올게요. 밤에 일을 하는 아들은 새벽녘에 들어와서 잠을 잤고, 유춘자 여사님은 오전 중에는 푹 자도록 놔두고 점심시간에 깨워서 밥을 먹였습니다. 남들 다 일할 때 잔다고 남편은 둘째를 한심스러운 놈이라고 말했지만 유춘자 여사님은 그런 둘째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을 때 꼭 같이 먹었습니다. 밤에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이제 다른 일도 좀 해보자. 이젠 적응돼서 안 힘들어. 이제는 나도 애들 관리하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편해.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만나는 아가씨 생기면 엄마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 형도 결혼했으니까 너도 장가 가야지. 나는 결혼 안 해, 엄마. 형처럼 잘난 며느리도 못 데려오고. 엄마도 잘난 며느리 안 바래. 너랑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너 위해 주는 여자면 나도 오케이야. 둘째는 점심을 먹고 나면 유춘자 여사님과 차를 마시거나 장 보는데 같이 가서 무거운 걸 들어주곤 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그러지 말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시간 보내라고 했지만 아들은 유춘자 여사님과 있는 게 더 재밌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아들만 둘이라고 딸이 없는 유춘자 여사님에게 아쉽겠다고 했지만 유춘자 여사님은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들처럼 듬직하고 딸처럼 세심했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고 2년쯤 뒤에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게 됐고 그때 폐에서 종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유춘자 여사님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아무 증상 없이 3기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유춘자 여사님과 남편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은 수술을 강행해 달라고 했고 결국 그 수술로 인해 전이가 빨라져 몇 개월 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몸속에 자라고 있던 암세포를 발견한 날부터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날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시간, 수술과 회복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유춘자 여사님은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남편의 병이었고 남편도 평소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정말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일은 없이 남편에게 의지해 살며 자식들 건사하는 일만 신경 쓰며 살았던 유춘자 여사님은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유춘자 여사님을 계속 돌봐준 건 둘째, 성호 씨였습니다. 엄마, 일어나서 죽 좀 드셔. 이러다가 엄마도 아빠 따라가려고. 조금 있다가 먹을게. 지금 앉을 기력도 없어서 그래. 이거 먹고 다시 누워요. 배고프겠다, 엄마. 남편을 보내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유춘자 여사님을 보며 둘째의 걱정은 대단했습니다. 여사님은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지 엄마 죽을까 싶어서 곁에서 계속 돌봐주는 아들을 생각해 미안함 때문에라도 끼니를 챙겨야 했지만 정말 묽은 미음도 목구멍 안으로 넘길 수가 없어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호 씨는 유춘자 여사님을 위해 집으로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게 했고 링거까지 맞도록 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으로 식사를 못하는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그날부터 성호 씨는 유춘자 여사님과 한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데 왜 여기서 그래? 네 방 가서 편하게 자. 나 당분간 엄마랑 같이 잘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알아요. 성호야, 엄마 괜찮아. 알았어. 엄마 괜찮은 거 다 알아. 그냥 내가 자고 싶어서 그래. 성호 씨는 어떻게든 유춘자 여사님이 기력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의 정성 덕분인지 유춘자 여사님도 점점 체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한시도 유춘자 여사님을 혼자 두지 않았고 매 식사를 챙겨주고 산책도 꼬박꼬박하며 돌봐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유춘자 여사님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이 그렇게 둘째와 다시 살려고 애를 쓰는 동안 첫째는 딱 2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좀 어떠세요? 괜찮아. 네 처는 혼자 왔어? 장인어른 회사에 행사가 있어서 집사람 거기 갔어요. 같이 못 와서 죄송하다고 이거 드리래요. 첫째는 아내를 대신해 가지고 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드시고 싶은 거 사 드세요. 입맛 없어도 챙겨 드세요. 그래야 기력을 찾으시죠. 그래. 성호가 챙겨줘서 먹고 있어. 봉투 가져가. 뭐하러 이런 걸 들고 와.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첫째 성민 씨의 눈빛을 보며 유춘자 여사님은 가슴속에 냉기가 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득 유춘자 여사님은 자신이 죽어도 이 아이는 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서글퍼졌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로 어릴 때부터 많은 애정을 받으며 자랐는데 왜 이 아이는 이다지도 차갑기만 한지 도통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온 첫째가 못마땅한 둘째는 그 봉투를 냉큼 가져가서는 안에 든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애게 꼴랑 50만 원 넣었어.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얼굴 비추면서 그것도 형수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돈 너무 적게 넣은 거 아냐? 그래도 챙겨왔으니까 내가 이걸로 엄마 보신시켜드릴게. 근데 다음엔 그 잘난 형수도 데리고 와. 무슨 자기가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멀다고 얼굴도 안 비춰. 이건 경우가 아니라고 봐. 성호 씨는 성민 씨의 행동이 맘에 안 들어 한껏 비꼬았습니다. 첫째는 둘째의 말을 듣고는 기분이 상했는지 얼마 안 있어 가버렸습니다. 둘이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유춘자 여사님은 앞으로도 형제가 서로를 보며 웃을 날이 없을 것 같아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형을 향해 싫은 소리 해주는 둘째가 고맙기도 했습니다. 차마 속에 든 말을 못했던 유춘자 여사님을 대신해 둘째가 그런 말을 해준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민 씨가 2번째로 왔을 때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와서는 차만 한 잔 같이 하고는 온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가버렸지만요. 둘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이 소식은 없냐는 유춘자 여사님의 물음에 며느리가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녁 약속이 생각났다며 가버렸습니다. 첫째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같이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형은 지 혼자 잘났어. 정말 형수한테 왜 저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건지 진짜 이해 안 된다. 안 싸우고 사는 것도 방법이지 뭐. 안 싸우는 거랑 기죽어 사는 거랑 다르지. 아이고, 너는 30 넘은지 한참인데 언제 장가 가려고? 만나는 여자 없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요. 유춘자 여사님은 첫째 아들 성민 씨가 떠나고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둘째랑 투닥거리다 보면 금세 마음이 풀렸습니다. 성호 씨는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성호 씨 덕분에 유춘자 여사님은 어느 정도 기력을 찾게 되고 성호 씨도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의 둘째 아들은 유춘자 여사님 때문에 한동안 일을 쉬었지만 결국 일거리를 찾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못내 걱정이 되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아들을 어서 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등 떠밀어 보냈습니다. 군대 갈 때 빼고는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는데 괜찮다고 가라고 해놓고 빈집에 홀로 있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유춘자 여사님이 걱정이 돼서 일터로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유춘자 여사님이 밥도 잘 먹고 거동도 잘 할 수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고 일하러 가는 둘째 아들을 보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둘째가 유춘자 여사님에게는 최고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가 지방으로 가고 유춘자 여사님은 체력을 키운다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꾸 몸을 놀리면서 바쁘게 지내면 둘째 생각이 덜 날까 싶어 그랬습니다. 그러는 동안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마음도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집과 보험금, 퇴직금들이 있어서 유춘자 여사님 혼자 남은 노후를 사는 건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는 동안 유춘자 여사님에게 참 정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한 건 알아줬습니다. 착실하게 재산을 만들어 놓았기에 덕분에 유춘자 여사님도 노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으니 그것 또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집도 지금은 혼자 살기에 큰 듯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추억이 남은 곳이라 넓더라도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을 계속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네가 갑자기 찾아와서 딴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팔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혼자 살기에 크기도 하고 옆 동네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던데 거기가 또 주변에 공원 조성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살기 좋대요. 작은 평수로 해서 그쪽으로 이사하셔요. 어머님도 아버님 믿고 새 출발하셔야죠. 어쩐 일로 첫째와 같이 온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안겨주며 이사를 얘기했습니다. 이사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았기에 며느리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민 씨가 곁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랑도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엄마한테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가까이 계시면 내가 찾아오기도 좋고 우리 이제 애도 가질 건데 우리 집에도 자주 오셔서 손주도 보고 그러셔야죠. 성호 씨 부부는 지금 임신을 하려고 애쓰는 중이라며 유춘자 여사님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사를 하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갑게 말을 걸던 녀석이 아닌데 그러니 단박에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렵다고 덜컥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아들 내외에게 이사 가는 건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둘은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니 알았다고 하고선 갔습니다. 혹시나 둘째가 이 일을 알면 신경을 쓸까봐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날 이후 성호 씨와 며느리가 자주 유춘자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사 가시는 건 아예 생각이 없으세요? 이제 그 얘긴 그만하고 싶구나. 내가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유춘자 여사님은 결국 역정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며느리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회사 그만뒀어요. 며느리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되어 돈도 꽤 벌었지만 갈수록 어려워졌고 급한 대로 막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모조리 저당 잡혔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생각지도 못한 말에 너무 놀랐고 그 순간 남편의 보험금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은 아들이 장인의 회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넘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꼭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아들의 면을 세워주려고 넘겼던 그 돈의 행방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돈도 지금은 없어요. 성민아, 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니까요, 엄마. 이 집 팔아서 나 돈 좀 해줘요. 지금 회사 부도 나면 정말 한 푼도 못 건져요. 지금 급한 불만 끄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팔고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춘자 여사님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뒤에 줄줄이 들리는 소식들은 차마 유춘자 여사님의 머릿속에서 정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유춘자 여사님만 바라보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둘이 얼마나 급하면 유춘자 여사님에게 이러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유춘자 여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안 돼. 니들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 줄은 내 알겠다만 그래도 이 집은 안 돼. 안 돼. 성민아. 집을 팔 수 없다는 유춘자 여사님의 얘기를 듣고 둘은 마음이 상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2억이나 되는 남편의 보험금이 몽땅 사라졌지만 첫째 아들 성민 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매정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런 아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유춘자 여사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미 수억을 말아먹은 사업을 무슨 수로 다시 일으킨다는 건지 이 집을 팔아서 도와줘도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유춘자 여사님도 제 노후에 이 집이 꼭 필요했기에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거절했지만 유춘자 여사님의 마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들 성민 씨도 자식인데 부모 마음에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돼 성민 씨 부부가 갈 곳이 없으면 이 집에라도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유춘자 여사님은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한 거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 성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새 잘 지내시지? 둘째는 일이 바쁜지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했고 지방에 있는 애가 혹시 여사님을 걱정할까봐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언제까지나 유춘자 여사님의 뒤치다거리만 하며 살 수는 없으니 부담이 되는 말은 아끼자 싶었습니다. 둘째는 일하러 가서 참한 여자를 소개받았다면서 나중에 유춘자 여사님께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고 그 목소리에는 온통 들떠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소식이 반갑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 먹어가는 일만 남은 유춘자 여사님에게 둘째의 목소리는 기분 좋게 해주었고 첫째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이 집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한 후 한동안 첫째는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가 갖다 드린 반찬은 다 드셨어요? 뭐? 반찬. 네가 어제 왔다고? 네. 어제 와서 같이 점심 드셨잖아요. 반찬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유춘자 여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첫째 아들은 어제 왔다고 주장했지만 유춘자 여사님의 기억에는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왔다고 그러는 거야? 유춘자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머, 여보. 어머님 이상의 치매 오셨나 봐요. 며느리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유춘자 여사님을 치매 환자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어안이 벙벙해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나 아이들이 유춘자 여사님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며 치매로 몰고 갔고, 그때마다 유춘자 여사님은 답답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동문서답을 하며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진다는 말을 하더니 결국 유춘자 여사님을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어느 순간 아들 내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며느리는 둘째치고 아들이 유춘자 여사님을 치매 환자로 몰고 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달을 품고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 힘차게 울음을 터뜨렸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데, 나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준 그런 아들이 재산을 가로채려고 유춘자 여사님을 병원에 집어넣으려 하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춘자 여사님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변한 유춘자 여사님을 아들이 눈치챘습니다. 뻔히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이 눈치를 채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들이 아내와 작당하면서도 지엠이라고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며 유춘자 여사님은 속으로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유춘자 여사님이 말을 안 하니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억울했지만 성질을 부리며 난동을 피우면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며느리와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첫째가 유춘자 여사님이 알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엄마, 당분간 여기 계세요. 혼자 집에 계시다간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 아들은 유춘자 여사님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 마음 편하자고 둘러대는 말을 들으며 유춘자 여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유춘자 여사님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구나 싶어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울고 그러세요? 제 마음 불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첫째 아들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 애미한테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런 말밖에 없냐? 유춘자 여사님은 첫째에게 호통을 쳤고 아들은 오히려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표정으로 병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가고 난 후 한참이나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병실을 같이 쓰는 다른 노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지만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베개가 흠뻑 젖을 때까지 유춘자 여사님은 밤새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멀쩡한데 온종일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유춘자 여사님이 요양병원에 온 지도 2개월이 흘렀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매일매일 아들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유춘자 여사님은 둘째 아들 성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아, 왜 집에 연락이 안 돼?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왠지 유춘자 여사님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유춘자 여사님은 요양보호사 한 명을 잘 설득해 핸드폰을 빌렸습니다. 그걸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둘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얘기했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둘째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 그 인간이 진짜 어떻게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지가 어떻게? 유춘자 여사님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성호 씨는 곧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는 병원으로 유춘자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 내가 집에 CCTV 달아놨어요. 뭐? 아니, 언제? 괜히 엄마가 불편해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내가 영상 다시 찾아보니까 형이랑 형수가 연극한 게 분명하더라고요. 둘째는 지방으로 일을 가면서 유춘자 여사님이 불안해할까봐 홈 CCTV를 설치해 놓고 갔습니다. 집 현관과 마당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첫째 내외가 밖에서 대화를 나눈 게 모두 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둘째가 확인하고 유춘자 여사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형이 집 담보 잡고 대출 알아보려고 한 것 같아. 알고는 있었지만 둘째의 입으로 사실을 재확인받으니 유춘자 여사님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다가 순간 첫째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안 먹고 학원 보내주고 입을 것 안 입고 대학 보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나?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형수랑 형이랑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 살던 집 이미 팔아먹었는지. 그래, 알았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유춘자 여사님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에 유춘자 여사님은 첫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며느리와 같이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챙기는 게 있는지 둘은 바로 왔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지난번보다 좋으시네요. 요즘 요양원 밥 맛있죠? 내가 환자도 아닌데 환자식이 입에 맞겠니? 엄마, 또 이러시네. 치매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유춘자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를 남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기다려봐. 올 사람이 있으니까. 둘은 무슨 말인가 싶어 궁금해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둘째가 오기를 기다리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곧 둘째가 병실로 들어왔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병실에 있는 모두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형과 형수를 보고도 인사도 않고 벌레 보듯 쳐다봤고 첫째도 둘째를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둘을 번갈아 보다가 유춘자 여사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재아가 내 집에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구나. 어머님 집 오래 비워두면 안 좋다잖아요. 어머님 퇴원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집 관리할게요. 말이 관리지 지들이 꿰차겠다는 말을 빙둘러 말하는 며느리를 유춘자 여사님은 가소롭게 쳐다봤습니다. 니들 그만 집 빼라. 에이, 엄마 왜 그러세요? 첫째가 능글거리며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유춘자 여사님은 둘째에게 받은 등기 권리증을 보여줬습니다. 그 집 이제 성우 거야. 그러니까 니들 나가라고. 엄마! 어머님! 한 발 늦었다는 듯 첫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저한테 말도 없이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왜 마음대로 명예 이전을 해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도 엄연히 상속자인데. 니들은 아버지 보험금 가져갔잖아. 그러니 집은 성우 거지 왜 그걸 토다는 거야? 성민이, 너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니? 이 엄마 치매 환자로 몰고 재산 빼돌리라고
내가 그리 가르쳤어? 이 배은망덕한 자식. 유춘자 여사님은 흥분해서 언성이 높아졌고 병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니 무슨 말을 사람들이 다 오해해요. 엄마 치매 환자 맞아. 그때 둘째가 나섰습니다. 내가 CCTV 설치했어. 거기에 형이랑 형수 얘기하는 거 다 녹음됐던데 몰랐지? 이제서야 첫째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둘이 대화했던 내용이 뭔지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 대화 듣고 소름 끼쳤어. 아니, 둘 다 멀쩡하게 생겨서 속은 어쩜 그리 썩어 문드러졌는지. 형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시집 와서 한 거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기어이 시어머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까지 빼돌려? 도련님, 말씀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잘못을 모르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유춘자 여사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집안이 좋다고 좋아하던 남편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이 며느리 비위를 맞추려고 할 때마다 눈 감아 주던 일이 떠올라 이미 죽고 없는 사람에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랑 연 끊고 싶다. 더 이상 나는 네 엄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성민 씨는 유춘자 여사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첫째에게 모진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유춘자 여사님의 잘못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죽었다고 여길 거야.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결국 입 밖에 내자 첫째는 유춘자 여사님에게 다가와 무너지듯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릴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제 앞에서 운 적이 없던 그 도도한 첫째 아들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유춘자 여사님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멋쩍은 듯 곁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가 말한 CCTV를 통해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CCTV에는 녹음 기능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대충 맞춰보고 둘째 아들 성호 씨가 기지를 발휘해 첫째 아들 성민 씨 부부를 떠보기 위해 미끼를 던져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내심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유춘자 여사님의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성민아,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니? 성민 씨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하지만 이제 정말 뉘우쳤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요양병원에 혼자 버려진 그 시간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러니 일어나거라. 다신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유춘자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 씨는 거듭 유춘자 여사님에게 용서를 빌며 울었지만 유춘자 여사님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조차 울며 매달렸지만 유춘자 여사님은 단호하게 그 둘을 내쳐버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그들은 눈물로 읍소했지만 결국 제풀에 지쳐 스스로 떠났습니다. 유춘자 여사님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들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인생을 바로 살아가려면 유춘자 여사님이 단호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춘자 여사님은 성민 씨 내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핸드폰에 장문의 문자가 와서 안부를 묻긴 했지만 유춘자 여사님은 묵묵부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둘째에게 넘겼던 그 집은 결국 팔았습니다. 추억 때문에 남겨두고 싶었지만 좋은 추억만 있었던 건 아니라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유춘자 여사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지금은 유춘자 여사님과 성호 씨 부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2층 집을 새로 지어 1층에는 유춘자 여사님이 지내고
2층에는 성호 씨 부부가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이후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성민 씨와는 달리 마음씨가 착하고 따뜻한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고 이내 결혼을 했습니다. 성민 씨는 개인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인도 첫째가 사업으로 힘들 때 도와줬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위험하다는 판단에 손을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춘자 여사님에게까지 손을 빌렸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유춘자 여사님에게 한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그 사건으로 아들이 인생의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유춘자 여사님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유춘자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강제로 요양병원에 버려져 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눈물로 지새웠을 유춘자 여사님의 사연을 들으니 조금 서글퍼집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